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오은종 최욱입니다. 조금 긴장되는 공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요. 각 방송사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패널 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아, 긴장되네. 그러니까 말을 더듬을 정도로 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처럼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이 어디 있다고 뭐 공문 하나에 소심해집니까? 아니 근데 패널 구성 보니까 좀 불안해서 그래요. 네. 우리 패널 구성 뭐 여태까지 공정하고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뭐 패널들이 정진석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찐품명품 코너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모질게 말하지 말라며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며 나는 네가 시킨 대로 내 마음 활짝 열어놨을 뿐이야. 네, 오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고비를 넘겼나 싶었는데 여당에서 날린 공문 한 장 때문에 여의도가 또 뒤숭숭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의도 정치권을 휩쓴 말들 중에서 진품과 명품을 가려내는 정치쇼 진품명품 시작하겠습니다. 바른소리 전문 감정위원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성애 싱크아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진짜 보수 패널 천하람입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가짜 보수 패널로 구분되는 분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저는. 아유, 고맙습니다. 명단이 없어요.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뭐 분류표가 따로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뭐 현역 당원이고 당협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저를 뭐 당협위원장 안 시키죠, 그러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보는데 그 중에서 너무 정상적이시라서 지금 비대위가 보기엔 참칭 세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뭐 두 분이 공동명체예요. 이렇게 안 돼요. 네. 아주 짜증날 정도로 보수적인 사람이라 대화가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좋죠. 제작진이 그 김병민 씨 연락처를 막 찾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연유인지. 자,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 비대위 회의 도중에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첫 번째 감정 발언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방송사에 공문을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보수 진보 패널 간의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입니까? 네,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KBS 직원이죠. 공문이 도착했죠. 실제로 왔습니다. 실제로 도착했습니다. 자,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수 패널이냐. 방송사에 보수 진보 패널을 공정하게 써달라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고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정진석 대표의 이 발언,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아우, 겁나요. 정진석 위원장 특히 최근 전당대 규칙 개정을 두고 언론에서 비판 의견을 내는 보수 패널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비쳐 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감정가, 감정위원회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428억 원 대 550원. 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44,550원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보낸 공문을 띄어쓰기까지 포함한 808자.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공문을 보냈겠지만 내용이 너무 구닥다리라서요. 전보로 처리해야 될 1960년대에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 아닐까. 그때는 팩스가 없어서 제가 전보로 가격을 계산해 봤는데요. 네. 그래서 위에 가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공문을 보낼 내용이 아니에요. 장성철 빼. 특정인을 거론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어때요? 뭐 제 마음대로죠. 그것도 생활인인데. 그럼 뭐 제가 할 바 아닙니다. 그래서 10자까지는 50원, 11개 언론사에 보냈으니까 11군데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550원에 전보 치시라. 정진석 비대위원장 60년대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2000년대로 돌아오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428억 해봤는데요. 네. 왠지 모르게 민주당 당대표가 떠오르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정진석 위원장께서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싶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민주당 스타일이거든요. 통계, 수치 마음에 안 들어. 통계청장 바꿔. 패널 내용 마음에 안 들어. 패널 바꿔. 뭐 조국 수호, 재명 수호 안 하면 문자 폭탄 보내. 뭐 윤통 수호 안 하면 걔 보수 아니야. 이런 찐보수네, 느낌으로. 찐보수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좋아요. 톤이 많이 바뀌었어요. 발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죠. 네, 반가워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조국 수호, 재명 수호가 사실 진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 수호하는 게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자유 얘기하는데 네. 표현의 자유는 많은 분들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저희가 그만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패널 시장도요.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거. 아니, 장성철 쓰고 천하람 쓰는 게 뭐 그 사람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네. 시장에서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에서 이 시장에 그냥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 쓰도록 하겠다? 이거는 저는 보수 정당의 이념에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뭐 자진납세 하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을 넣었나요?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냥 뭐 네. 시장에서 인기가 좋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미- 이런 이슈가 나오자 재발 저린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김성희 의원이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예, 실제로 본인 이름을 거론 안 했는데 튀어나와 버렸어. 네. 그러면서 본인을 보수 패널 호소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장재원은 항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의견을 좀 한번 듣고 네. 싶어서 저희가 불렀는데 이거 부르면 안 되지 않나? 공문 왜요? 받았잖아요. 공문하고 상관없이 지금 네. 우리는 균형 맞춰서 딱 두 분 불렀고 네. 참고인으로. 참고인 참고인 조사. 조사. 네, 참고인 조사. 네. 네. 자, 보수 패널 호소인 장성철 호소인 어디 계십니까? 울면서 들어와. 울면서. 왜 우세요? 왜 우세요? 좀 울지 마시고요. 네. 예. 뚝. 네. 아니 본인이 튀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도 화가 날 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당원 100%로 전당대회 때 당대표 뽑겠다라는 걸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정진석 비대위원장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인지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가 그때 그럴만하다. 박수 쳐드렸었어야 되는데. 근데 정진석 위원장이 대통령 비아냥거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관계가 그거는 없잖아요. 저가 아니고 천하람 변호사. 그건 저 아니에요. 저 당을 비판한 거는 저고 대통령 비하는 걸 천하람 변호사. 그래서 저는 저 공문 보낸다고 했을 때 네. 솔직히 제가 천하람 변호사 더 걱정했어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 천하람 변호사 위로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죽이려고 해요. 두 분이 생각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짜 보수 패널 어떤 분들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장해찬, 김병민, 뭐 김행, 네. 뭐 김종혁 이런 비대위원들도 네. 가짜 보수 패널이다. 예? 왜요? 우리는 다 한 몸이거든요. 한 뜻이에요. 아. 2024년 총선 승리와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아. 목표는 같은데 가는 길이 잠깐 다른 것뿐이에요. 아.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러한 사람을 가짜 보수 패널이라고 비판을 하면 아. 우린 모두 다 가짜 보수 패널이다. 모두가 가짜가 된다. 굉장히 그렇게 위험한 생각했어요. 얘기 하시는 거 머리두기 나도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나와 있는 그림이 좀 불안해서 빨리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녕히 그럼 계세요. 끝으로.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방송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안 잘라요? 괜찮아요? 그 방송하실 때 뭐 예를 들면 톤 조절이라든지 자기 검열이라든지 뭔가 좀 변화가 생길까요? 어떻습니까? 변화 안 생기고요. 네.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누구 눈치 볼 생각도 없습니다. 네. 제가 2014년 뭐 누군가 권력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네. 총선 때 비례대표나 아니면 좋은데 내가 지역구 받아야지 정치적인 욕심이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저는 보수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잘못된 거 있으면 비판하고 네. 잘된 거 있으면 칭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랬을 때 만약 더 라이브에서 쟤는 이제 평론가로서 생명력이 없어 부르지 마. 그럼 이제 방송 못 나오는 거지. 네. 아유 뭐
더라이브가 공문 하나 때문에 저를 부르고 안 부르고 그러겠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천하람 위원장이 시장 논리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는 시장 논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없는데 천하람 변호사는 좀 걱정이 현직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저는 또 정치적 욕심이 많거든요. 잘 돼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 짤이 쇼츠로 만들어 보여줄 거예요. 실제로 그게 나왔어요, 네이밍이. 예전에 그 민주당이 조금박해가 원래 유명했잖아요. 네네네네. 요새 저희 욕하는 사람들이 유리천장이라고 만들었더라고요. 오, 누구예요? 유리천장?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 장성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기분 나빠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이렇게 유리천장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야, 네이밍 잘했다. 그러니까. 아, 유리천장 잘했다. 조금밖에 유리천장. 조금밖에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훨씬 좋은데요. 예, 유리천장.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서 유승민, 이준석 급에 같이 지금 같이 묶여가지고. 천하람 변호사가 만든 건 아니죠. 근데 저 잘했네. 최욱 씨도 지금 그렇게 웃고 떠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왜요? 국민의힘의 일각에서는요. 네. 지금 사회자도 보수 패널, 보수 사회자, 진보 사회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공문서 하나 보낼까? 어. 라고 지금 검토하는 근데 중이다. 참 라는 얘기를 다행스럽게도요. 들었어요. 저는 이념과 철학이 없어요. 아니 있어 보여요. 아, 있어 네. 보여요? 네. 아까 웃는 거 보니까. 아니 저희 공영방송 있어 MC들은 이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잘 저의 진행하고 뇌를 더 있습니다.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근데 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이 막판 되니까 물귀신 작전으로 가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촌극입니다. 네. 저도 이제 총국처럼 이게 소화하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죠. 네, 뭐. 자, 다음 이슈로 가볼까요, 다영 씨? 네, 우리 이제 긴장하지 말고. 예, 다음 국민의힘 시간에 지금 보겠습니다. 전당대 네. 이슈가 네, 맞습니다. 핫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뭐 국민의힘에서 뭐 김장년대 김기현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 간에 뭐 주고받는 썸이 이제 계속 퍼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발언들도 나오고 그런데 오늘 강연에 나서면서 활동을 재개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갑자기 등장했어요. 친윤계들이 비공식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대 썰인데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뭐 천하람 변호사는 잘 알고 있잖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근데 뭐 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썰이 나올 법한 타이밍입니다. 선거철이 이제 됐어요. 네네. 해만 바뀌면 바로 이제 2024 총선이 바로 눈앞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최근에도 보면 무슨 2030이니 뭐 수도권이니 이런 얘기 엄청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신경 쓸 타이밍이 됐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친윤계 쪽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명분이에요. 예. 여기서 그냥 나 노원 공천 정도 받는다 해가지고 막 신난다 해가지고 갑자기 친윤 손잡고 막 와 이러면 양두구육이다 이거 당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던 게 우스워지잖아요. 네.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생명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스워지면. 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면 뭔가 정말 명분이 있게 당이 개혁되고 공천도 개혁되면서 자기가 합류해서 그 아이콘이 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네. 저는 당이나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정도까지 생각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과거처럼 좀 빵을 주려는 게 아니고 빵 부스러기 적당하게 주면서 포장지로 활용해 먹으려는 생각 정도를 아직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전당대회 있습니다.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강연에 나섰잖아요. 전당대회에 어떤 본인이 역할을 하려는 시동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본인은 오늘도 뭐 유승민 뭐 전 의원 도울 생각 없다, 뭐 고민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준석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렇게 읽힐 수 있죠.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네.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측면 지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 유승민 의원을 정말 돕고 싶으면 안 도와야죠. 예, 안 돕는 게 방법이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도는 거예요? 그게 지금 또 해서 그렇게 둘이 하나로 뭉쳐서 한 그룹이다라가 되면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반대하는 그룹의 탄생처럼 보이는데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포지션을 잡을 때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수도권이 걱정인데 내가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태도, 즉 윤석열과 척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한 팀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고요. 네.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합쳐서
연합군을 만드는 그림은 어울리진 않습니다. 잘 짚으신 게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도 비윤까지는 괜찮은데 네. 반윤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가 붙으면 사실 반윤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유승민 전 대표의 발언 자체는 약간 반윤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내가 쓴소리를 해서 이 정부가 잘 되도록 하겠다라고 가야 되는 거지 네. 내가 이 정부를 두드려 패겠다라는 느낌으로 비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비난이 아니라 비판 정도. 그렇죠. 예. 그 수위 조절이 아마 관건이에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번 전당대회에 유승민 전 대표는 나온답니까? 사실상 이준석이니까 그쪽 소식을 알 거 아닙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이 정도 되면 120%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도 보니까 막 나 못 나오게 막으니까 더 오기가 생긴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새 약간 보면 약간 야수의 그런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남 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민생 행보로 고향인 안동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마디를 했는데요. 두 번째 감정 발언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권으로 소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마디 던졌습니다. 지금이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 이재명이 그리 무섭냐?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윤 정권이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네,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두산건설 등의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약 160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자, 두 분의 감정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75억 원 대 3만 3천 원. 네. 75억 원부터 할까요? 네. 이건 이번에 이제 메시 우승에 지대하게 공헌을 한 아르헨티나의 그 앙헬 디 마리아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하트 세레모니 하고 네, 디마리아. 도비 닮은 그 네네, 디마리아. 디마리아 선수. 디마리아 선수 연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정적 제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저는 윤 대통령이 메시라면 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디마리아다. 왜? 최고의 조력자 아니냐라고 왜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고트다 이런 거는 아니고 네. 뭐 최고의 대통령이다 이런 거는 뭐 빼고 네. 뭐냐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빛나고 최근에 지지율도 오르는 데는 이재명 대표의 공이 저는 가장 컸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측면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당대표 되고 나가지고 사법 리스크 빼고 생각나는 거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야당 대표가 있나. 특히나 지금 집권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요동치는 와중에 단 하나의 아젠다도 끌어내지 못하는 야당 대표다. 저는 이거는 정말 대통령 입장에서 천군만마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근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수갯소리입니다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막 소환 들어오고 막 하잖아요. 네. 저희끼리 농담 삼아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진짜로요? 네. 이재명 대표 없어지면 우리 총선 못 치르는데 지금 검찰 좀 왜 지금 눈치 없이 왜 이렇게 빨리 하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는 나는 음바페야. 나는 해트트릭했지만 아쉽게 졌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아니고 오히려 메시를 도와주는 디마리아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 저는 뭐 적어봤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계 메시라고 비유한 부분 정진석 위원장이 아주 좋아할 것 같다는 진짜 생각이 보수 듭니다. 패널. 찐 진짜 보수였습니다. 보수 패널이죠. 네. 33,000원이요. 자, 좀 웃지 마시고요.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요. 요즘 케이크 하나 가격이 33,000원 정도 하죠. 오늘 이재명 대표 생일인데 소환 조사를 하고 이제 이걸 퍼뜨린 것도 문제인데 사실 이제 33,000원은 제가 쓰고 있는 알뜰폰 한 달 요금입니다.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도 무제한.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검찰도 좀 핸드폰 좀 마련하시라. 그래서 이 출석 요구를 할 거면 전화를 해서 서로 일정을 조율하고 뭐 안 받으면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오후 5시쯤에 당 대표실에 기습적으로 한두 번 전화한 다음에 당직자한테 28일 소환역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그랬습니까? 그렇게만 한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1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언론사에서 쓱 흘려서 언론사에서도 이걸 보도를 했죠. 그런데 모든 피의자들은 이 출석 일정과 관련돼서 이 조율을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이건 뭐 누구 거물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검사랑 혹은 수사관이랑 통화해서 뭐 그날은 제가 일이 있어서 뭐 그 다음날 언제 가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 성남FC 건 하나로만 불렀는데 성남FC 건 하나만 부르겠습니까? 5만 원 사건으로 사흘 간격으로 불러 제낄 텐데 이건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대하고 계시는 거라는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당내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 그동안 이제 단일 대우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소환이 된다는 것은 당대표 소환이니까 이건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혼자서 이재명 대표 혼자서 좀 싸워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쓰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는? 근데 그건 이제 마찬가지 의미에서 당내에서는 당연히 박찬대 의원도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당이 단체로 해서 응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수사를 받는 과정 이재명 대표가 혼자 해야 하는 것이고 성남FC 같은 경우는 대단한 부정비리가 아니라 성남FC의 두산의 광고를 유치한 건으로 시민들이 즐거워했으니까 시민들이 즐거워해서 이재명 시장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걸 지금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원들이 보기에도 중도층이 보기에도 좀 석연치 않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뭐 정말 문제를 삼으려면 검찰이 처음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 대장동의 김만배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고 대장동 사건을 만들어졌다. 이걸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자꾸 주변 얘기만 하는 게 본류를 건드릴 자신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일단 28일에는 불출석하기로 결정된 거죠.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전화해서 나오라 마라 하면 당연히 일정 조정은 해야 되겠고 변호사랑 검사랑 하면 됩니다. 네. 아니 뭐 일정 조율이야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보통 뭐 전화하고 뭐 팩스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 연기가 필요하면 하시면 되는 건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성남 FC를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요. 거기 이제 후원하고 할 때 추상적인 관계를 위해서 후원합니다. 솔직히 지자체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구체적인 민원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해주면 용적률 뭐 어떻게 하고 이거 용도 바꿔줄게 이걸 허락하기 시작하면은요. 네. 우리 그러면은 대기업이 못 받아내는 허가가 없어집니다. 대기업 천지예요. 그냥 우리 알토란 같은 땅 있잖아요. 비싼 돈 주고 줄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디다가 지자체에 꼬셔가지고 이거 수용 좀 해줘라. 우리 나중에 니네가 하는 축구단에다가 돈 낼게. 이렇게 되는 걸 허락하자는 건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정진산 실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성남시에 있던 인물들이 이거 후원금 유치하고 지금 인센티브 받아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총책임자였던 이재명 시장을 안 불러서 이게 불러서 조사 안 할 수는 없는 문제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인센티브 관련돼서 이미 옛날에 거기부터 수사를 했는데 결국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제3자 뇌물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이미 끝난 문제라는 점 하나 짚어놓고요. 성남 말고 다른 남 FC가 또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거기에 은행을 차지하고자 두 개 은행사가 달려들어서 거기다 광고비를 5억씩 지출하고 이랬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뇌물죄로 잡아갈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그 지역에 있는 축구 클럽에 돈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세종시 아까 전에 뭐 기업 그런 식으로 유치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세종시 같은 데는요. 기업을 유치하면 100억, 150억 지원금을 주겠다고 할 만큼 해당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두산에 4개 본사를 유치해서 성남시 정을 풍부하게 하고 그 지역의 경제를 네. 살린 일은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만 그래도 그 그 정도로- 유료용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막 예. 대놓고 대가 관계로 주고받고 이러면 안 네. 되죠. 사실 성남 FC 관련해가지고 수도 없이 들어왔던 그런 논리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업 유치다, 한쪽에서는 특혜다. 네, 뭐 계속되는 주장이니까 저희가 요거는 뭐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눌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다세대 주택이 표적이 됐고 전세난에 취약했던 2030 세대의 피해가
네, 전국 곳곳에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30 세입자를 울린 빌라왕 전세 사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사기. 꼬꼬부의 이야기꾼 박주은 변호사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꾼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변호사.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사기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곡동에 있는 신축 빌라 2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여기 30곳 중에 2곳만 빼고 한 사람 소유가 밝혀졌는데요. 이 김 씨가 오늘의 바로 주인공입니다. 네. 자, 이 사람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일대에 1139채 빌라하고 오피스텔을 전부 전세를 줬어요. 엄청난 양이네요. 자, 이 사람을 빌라왕이라고 불렀는데 지난 10월 달 갑작스럽게 그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기 투숙하던 모텔에서 급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빌라왕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이 경험이 있어서 네. 이 굉장히 세입자의 감정이입하고 마음 있어요. 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전세 보증금을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네. 이유가 뭡니까? 자, 빌라가 네. 1139채면 뭐 세금 같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종부세 같은 거 비롯해서 62억 원 지금 세금을 못 내서 신용 불량자가 된 상태인데 빌라왕이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예. 겁니다. 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을 한 겁니다. 네. 돌려막기식으로 계속하다가 사망을 하게 됐고 지금 피해 신고된 그 액수만 해도 334억이고 171건입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도 1139채가 있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신고가 있겠군요. 더 나올 네. 수가 아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많은 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집에 집주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궁금하고 네. 세입자들은 이 빌라왕의 정체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자, 모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가 계약 당시 상황으로 박변극장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등장인물을 좀 소개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변은 건축주가 되는 거고요. 제가 건축주고요. 네, 이 빌라의 건축주입니다. 네. 최욱 씨는 세입자. 세입자. 네. 네. 경험이 있습니다. 자, 아, 오랜만에 돌아온 박변극장. 레디, 액션! 고객님, 일단 이렇게 좋은 조건의 신축 빌라 못 구합니다. 신축이라 깨끗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 아파트처럼 잘 지어놨네요. 비슷하지? 깨끗하게. 근데 선생님 좀 비싸요. 아하. 에이. 그러면 내 보증금 2천 내 깎아줄게. 2천이나요? 이자도 우리 대출해주지. 오, 그래요? 네. 이렇게 깔끔한데? 그러면 여기 뭐 세탁기하고 뭐 침대하고 냉장고 요거까지 같이 주시면. 그럴 줄 알고 준비했죠. 풀옵션입니다. 몸만 싹 돌아오면 됩니다. 대박! 저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그렇죠. 납돌보다 먼저 할게요. 와, 조건이 너무 좋고 제가 솔깃할 수밖에 네.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전세 사기의 덫에 걸리기 시작한 징조입니다. 솔깃합니다. 솔깃한데. 네, 그로부터 2년 후 네, 2년 후입니다. 집주인이 바뀝니다. 건축주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빌라왕으로 바뀝니다. 빌라왕으로 바뀌게 되죠. 전세 계약이 이제 끝나가니까 보증금을 또 돌려받아야겠네. 전화를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저 세입자인데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으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신용 불량자 상태라서 모든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와서 그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면 안 되죠. 뭐 어쨌든 간에 땡전 한 번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보세요? 무슨 경우입니까 이거? 내 돈! 네, 실감나게 박병근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네. 궁금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처음에 집주인이 건축주가 이제 빌라를 세운 건축주가 집주인이었는데 그렇죠. 바뀌었어. 빌라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건축주에서 이 빌라왕으로 바뀐 겁니다.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빌라왕 이 사람도 실제로 집주인을 보기는 어렵고 네. 명의만 빌려준 바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1000채 이상을 가졌어요. 예. 예.
하루에 한 개 계약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배후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전세 사기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야 우리가 또 예방할 수 있거든요. 전세 사기의 구조를 간략하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판넬을 저희가 좀 준비를 네. 좀 네네네네. 했습니다. 자, 판넬상 보면 이 건축주가 있습니다. 건축. 건축주가 있는데 이 건축주는 신축 빌라를 통상 많이 씁니다. 네. 신축 빌라는 주위 시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새로 만들었으니까. 새로 만들고 깨끗하니까요. 네네. 이 신축 빌라를 세입자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데 원래보다 조금 비싸게 전세 계약을 합니다. 아, 비싸게 계약을 하는구나. 1억짜리인데 1억 5천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없으니까 신축 계약 첫 사례니까요. 빌라니까 깨끗하다고 어.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1억을 빌리면 되고 5천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이 건축주는 그 명의 자체를 여기 있는 바지 빌랑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냥 그걸 사가지고 뭐 한 건당 수수료 같은 한 300만 원 정도 받고 나중에 이제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도 1억 5천을 하니까 1억만 내면 5천만 원 그대로 이득을 보는 겁니다. 다만 이 바지 집주인은 좀 변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야 돼요. 보증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터지게 되면 이 사람 돈 못 갚기 때문에 파산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계속 이용하면서 전세 사기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 구조를 알기는 정말 힘든 상황인 거고. 모르죠. 알 수가 알 수가 근데 이제 없어. 궁금한 게 이 바지의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1,000채 이상 빌려주면 결국 자기한테 피해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세금 것도 빌려준다고요? 내야 되고. 빌라왕 저희 지금 빌라왕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빌라왕은 처음에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수료도 받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명의를 빌려주면 건축자한테 돈을 얼마 수수료를 받아요? 받습니다. 뭐 몇백만 원을 받으니까 아, 몇백만 원을? 나중에는 직접 자기가 하게 돼요. 내가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생활 태도가 180도 변합니다. 본인이 이제 뭐 돈 막 빌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순금으로 된 도장을 갖고 도장 찍으러 막 댕기기도 하고 고급 외제차 같은 것도 몰고 다니기도 하고 온갖 명품을 휘두르고 댕기다가 호화 생활하다가 거액을 탕진하게 된 겁니다.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연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절대 알 수가 그 없습니다. 2년 전에 계약해서 내가 살았어. 예. 그러고 나서 2년이 돼서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자, 그러면 난리가 세입자 났죠. 예.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그거를 좀 제대로 짚어주셔야 돼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요? 다행인 거는 혹시나 전세 보증 반환 보험에 들어있다면 아, 보험.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다 반환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받으려는 이게 뭐냐면 대신 공사에서 내주고 공사는 다시 이제 이 집주인한테 구상받는 그런 형식인데 네. 집주인이 사망했잖아요. 빌라왕이. 예. 사망했으면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족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죠.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보증보험으로 정확하게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상황은 딱 그런 거고요. 아이고. 그리고 절반 가까이는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전세금 받기 위해서는 집을 경매를 해야 되거든요.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는 시세보다 되게 낮아요. 예. 근데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경매는 오히려 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낮죠. 낙찰이 돼. 게다가 또 세금까지 체납돼 있으니까 62억 세금은 아이고. 1순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가 먼저 빠지고 제일 보증금을 먼저 받죠.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경매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다 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세 사기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대책 마련을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뭐 어떤 관련해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까? 있긴 있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 내역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들 예. 하려고 공인중개사법 등등을 좀 바꿨는데 이 개정안이 1년째 계류 중입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난리가 나니까 국회에서도 좀 대책을 세웠는데 국토부에서 대책을 세우려고 TF팀을 만들었는데 법률 상담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후 약방문 아닌가. 벌써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아니 저 법조인 아닙니까? 대한변협의 회원이기도 요거 좀 하고. 빌랑 좀 빼겠습니다. 예, 저 예. 빌랑 되게 위축이 됩니다. 이게. 아니 저 예, 변호사님, 자 변호사입니다. 보십시오. 예, 변호사입니다. 예. 내가 저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경매에 넘겼더니 이게 뭐 8천에 낙찰이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미 나는 손해가 크잖아. 그쵸. 근데 이 8천에서도 또 예를 들어 국세로 2천 날라가면 세금 날라가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한 6천밖에 안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사실 국세가 먼저 나가면 이 선량한 세입자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미리 국세가 체납돼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원래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국세 체납 증명원이나 이런 것들을 임대차 계약할 때 좀 떼달라. 지방세 체납 증명원. 근데 집주인한테? 근데 그걸 잘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안 해주죠. 그래서 법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네. 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내가 상황입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이 네. 지금 계류 중이군요. 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 통과가 돼야 또 그 이후에 그렇죠. 개인들이 뭐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지금도 수많은 분들께서 네. 전세 계약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전세 계약하기 전에 이런 부분 좀 꼭 확인하자. 자, 세 가지 제가 자, 좀 예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방법. 첫 번째,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네. 그 신축 빌라, 신축 아파트 잘 알기가, 특히 빌라 같은 거 알기 어렵습니다. 네. 주변보다 많이 높으면 좀 의심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주변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좀 팔아야 많이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돼, 비싸면 깨끗해도 안만 비싸도 거의 5천만 원 1억씩 더 비싸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 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그래도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압류라든지 저당을 알 수 있거든요. 등기부등본에 체납 안 나와요. 그래요. 등기부 등본 등기부가 나옵니다. 압류가 나옵니다. 네. 기본. 확인을 좀 하고요. 요 세 번째가 그거예요. 체납 사실. 그거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집주인한테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거 좀 떼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세 가지만 챙긴다면 요런 피해는 안 당한다. 제가 경험자 입장에서 네. 진짜 꼭 알아야 될 거. 집값 있죠. 네. 그리고 전세 보증금에 격차가 큰 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많이 큰 데로.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손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이 격차 큰 데로 가야 됩니다. 최욱 씨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한번 제가 상담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도 모르더라고. 제가 못 도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요걸 당했는지 몰랐었어요. 몰랐더라고. 요걸 당했어요. 예. 다음번에 상담 잘 되겠죠? 요번에 다음에 혹시 사기 당하시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기를 권하는 거예요?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패널 영향력 1위에 빛나는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파란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